그날 밤이요. 저는 화장실 불을 끄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복도엔 밤마다 켜두는 작은 센서 등이 깜빡깜빡 숨 쉬듯이 켜졌다 꺼졌다 했죠. 그 불빛이 안방 문 아래로 얇은 금빛 띠처럼 스며들더니 그 사이로 숨소리 말소리가 실처럼 뽑혀 나왔어요. 저는 원래 남의 말을 엿듣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발이 저절로 멈춰 서더라고요. 심장의 맥박이 귀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쿵쿵쿵 제 심장이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렸어요.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끝나. 그 문장, 정말 그 문장 그대로였어요. 처음엔 끝나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말이 제 등을 서늘하게 쓸고 갔죠. 그래도 너무 티나지 않게 하자. 의심이라도 하시면 어떡해. 두 번째 목소리, 저한테 너무 익숙했어요. 제 아들 도윤의 낮은 톤이었어요. 그 애가 어린 시절 아침에 졸린 목소리로 엄마 5분만 하던 음색이 겹쳐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이런 문장들을 입 밖에 낸다는 게 그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26부터 홀몸으로 키워낸 아들이에요. 그 애가요? 의심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집도 다 정리했고 돌아가시면 상속도 없어. 다 우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턱 하고 힘이 빠졌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입천장이 말라붙어 말소리 대신 숨만 나왔어요. 벽에 등을 기댔는데 땀이 식으면서 등줄기로 한기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문틈 아래로 흘러나온 빛이 발등을 스치는데 그 얇은 빛마저도 칼날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약 봉투 검사하면. 걱정 마. 원래 드시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여기서 심장이 또 쿵. 약이라고요? 제가 매일 시간 맞춰 먹던 그 알약들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대화가 끝나라는 단어와 이어져 있다는 걸요. 저는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어요. 맥박이 손바닥에 부딪혀 돌아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무릎이 떨려 당장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래도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게 참 이상해요. 문을 확 열어젖히고 욕이라도 퍼부을 성정인데, 그날은 몸이 먼저 저를 제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불도 안 켜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두 손을 포겠어요. 그러다 제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빠져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말끝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제 평생 쌓아 올린 신뢰의 기둥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랑 겹쳐 들렸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밤 달력의 하루가 아니라 제 인생의 달력이 통째로 찢겨나간 밤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문장 몇 줄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제 일상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만들 거라는 거요. 숨 쉬는 법도, 약 먹는 법도, 사람을 바라보는 법도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커튼 틈새로 새벽빛이 한 겹 두 겹 쌓이는 걸 보면서 손목에 맥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숫자는 올라가는데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새벽 5시가 넘어가도록 저는 겨우 한 가지 결론에 닿았어요. 살아야겠다. 일단 살아야 묻고 따지고 되돌릴 수 있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사실요, 그 전에 이상한 기척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달쯤 전부터 설아가 제 주변을 동그랗게 맴돌았거든요. 원래도 싹싹한 앤데 그때부턴 친절의 밀도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말끝마다 솜을 달아놓은 것처럼 부드럽고 동작마다 불필요할 만큼 정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바람이 차요. 산책은 내일 하세요. 드라마는 밤에 보시면 혈압 올라가요. 낮에 보세요.
심장약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따뜻한 물이요.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 맞춰서 했어요. 스톱워치 누르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처음엔 감사했죠. 나이 들면 이런 관심이 고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절이 저를 더 좁은 방으로 몰아넣는 느낌이었어요. 부드러운 말들이 한 줄 한 줄 저를 묶는 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말이 칼이 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칼은 꼭 날카롭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번질번질한 자비의 칼도 있더라고요. 그 즈음 은행에서 전화가 왔죠. 자동이체 실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통장을 들춰보니 있어야 할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지출 항목을 세어봤어요. 병원비, 공과금, 식료품, 조카 용돈, 택시비, 잡다한 생활비. 다 합쳐도 그만큼 나갈 리가 없는데요. 은행에 전화를 하니 대리인 출금이라고 했어요. 대리인이요? 가족분이 위임장 갖고 오셨습니다. 설아님, 그때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 도장? 저는 그런 서류를 내준 적이 없어요. CCTV를 확인하러 직접 갔더니 화면 속 설아는 아른 채도 하지 않는 얼굴로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어요.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귓속말을 하더군요. 직원 말로는 동생이라고 했대요. 설아에게 남동생이 어딨나요? 오빠 하나뿐인데. 며칠 후 등기소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증여로 주택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설아님께요. 본인 직접 내방하셔서 서류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한 달 전, 그날 저는 종합검진을 받느라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설아가 제 신분증과 도장까지 챙겨서 같이 갔고요. 혹시 필요할지 몰라요, 어머님. 그 말이 귓가에서 초침처럼 탁탁 울렸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설아는 회사 급한 일이 생겼다며 병원을 먼저 떠났죠. 바로 그 시간대에 등기소에 갔다는 거잖아요. 서류를 확인하니 제 서명과 도장이 또렷했어요. 그런데요, 서명 필압이 달랐어요. 제 손은 명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이 위로 살짝 치켜오르는데 서류 속 글씨는 아래로 툭 떨어져 있었어요. 도장 테두리도 번짐이 어색했어요. 오래 꾹 눌러 찍은 제 습관과 달리 급히 찍은 번짐이었죠. 직원은 말했어요. 단발머리의 여성이 본인이라 하셨습니다. 옆에는 딸이라고 소개한 젊은 여성분이. 저는 평생 단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보험사 역시 뒤따라 전화를 했죠. 수익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설아님으로요. 제가 전화했나요? 네, 본인 확인 녹취도 있고요. 녹취를 들려달라 했어요. 제 목소리 같았어요. 그런데요, 제 말투는 했죠요처럼 습관적으로 꼬리를 올리는데 녹취 속 저는 문장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요. 어미가 어색하게 눌렸어요.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다 맞더라고요. 누군가 제 안쪽 서랍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오면 약 봉투 표면에 긁힌 자국이 보였어요. 알약색이 미세하게 탁한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 손으로 약을 집어들곤 했어요. 습관은 참 무서운 거예요. 머리는 위험하다고 외치는데 손은 시간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밤 문틈 사이 말들을 듣고서야 손이 멈췄어요. 손끝이 알약에 닿았다 떨어지길 여러 번. 결국 저는 약을 먹는 신용만 하고 휴지에 감싸 변기에 흘려보냈어요. 그랬다니까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움직이기로 했어요. 울고만 있으면 저는 사라져요. 살아남으려면요. 눈물을 잠깐 접고 기록해야 해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자동이체 실패 통보, 은행 방문 CCTV 확인, 등기소 통화, 보험사 녹취, 청취 항목마다 시간을 적고 통화한 직원 성과 직함을 적었어요. 불빛 아래서 잉크가 유난히 까맣더라고요. 제 글씨가 그렇게 단단해 보인 건 오랜만이었어요. 결정적인 단서는 설아 방에서 나왔어요. 원래 저는 누구 방을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문을 닫고 가만히 서랍 손잡이를 잡았을 때 제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여기서 뭔가 나와도 여는 건 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열었어요. 첫째 서랍엔 화장품, 머리끈, 영수증들. 둘째 서랍엔 파일철. 저는 파일철을 꺼내 바닥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어요. 우리 집 매매 계약서가 제일 앞에 꽂혀 있었어요. 매도인 설아. 계약금 3억 원 입금 확인. 잔금일 다음 달 일. 제 손에서 파일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다음 장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는데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동일한 숫자들이 다른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계좌주 이름이 낯설었어요. 윤한, 최, 박, 낯선 이름들. 옆 페이지에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죠. 1단계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재산 파악 완료. 3단계 서류 조작 완료. 4단계 자연사 유도 진행 중. 5단계 재산 취득 예정. 6단계 증거인멸 예정. 7단계 새로운 삶 시작 예정 제주. 저는 그 페이지를 보다가 소리를 삼켰어요. 잉크가 마르며 종이가 살짝 오톨토톨해진 자국까지 보였어요. 자연사 유도라는 네 단어가 특히 제 눈을 찔렀어요. 사람의 죽음을 유도라고 적을 수 있나요? 저는 그날 그 단어를 보고 제 안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바스라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요, 눈물이 안 났어요. 이상하죠? 대신 등 뒤에 공기가 사라진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파일철 마지막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바닷가였고 석양이 물 위에 꿀처럼 흘렀어요. 설아가 어떤 남자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세 글자가 있었죠. 류, 사랑해. 류라는 글자 아래 작은 하트를 그려놓았더군요. 저는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강류라는 걸 알게 된 건 설아의 휴대폰 메시지가 복원된 다음이었지만요.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엔 류라는 글자가 고정된 별처럼 떠 있었어요. 지워지지 않는 별이요. 그 즈음 저는 모든 감정을 잠시 접었어요. 감정은 필요하지만 증거가 먼저였어요. 증거가 있어야 제 이야기가 사건이 되거든요. 저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하준아, 이모야. 그 한마디에 제 목이 메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했어요. 살려야겠다, 나를. 이모,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최아주는 제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어요. 제가 어떤 순서로 말해도 중간에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살인 예비, 형사사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 올려져 있던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내가 과민한 게 아니라는 확언이 필요했나 봐요. 하주는 사립탐정 오석진을 데려왔어요. 키가 크고 무릎이 곧은 사람, 시선이 정면을 똑바로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집 구조를 한 바퀴 돌며 가장 먼저 약 보관대를 봤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는 동전만 한 카메라 3대를 꺼내 문틀, 옷장 위, 약통을 마주보는 액자 뒤에 설치했어요. 녹음기는 2대.
하나는 스탠드 밑, 하나는 탁자 아래. 이모님, 약은 지금 당장 드시지 마세요. 병원에서 분석부터 하죠. 그가 약 봉투를 밀봉 봉투에 담아 들고 나갈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감사를 했어요. 내 생명이 내 손에서 잠시 떠난다. 대신 안전해진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병원 약물 분석 결과는 이틀 뒤 나왔어요. 의사는 종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말했죠. 디기탈리스 유도체가 검출됐습니다. 치료량이면 약, 과량이면 독이에요. 고령자, 심장질환자는 특히 위험합니다. 제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에 멍하니 기대 앉았어요. 다행히 최근 며칠은 복용 안 하셨네요. 다행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귀 안쪽에서 바람처럼 후 소리가 났어요. 살아났다. 그 생각만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날 밤 집은 조용했어요. 그러나 조용함 속에 장치들이 숨쉬고 있었죠. 문틀의 카메라, 스탠드 및 녹음기, 액자 뒤 눈. 저는 숨죽여 누웠고 시계 초침이 기계적으로 방안을 헤아렸어요. 딱, 딱, 딱 새벽 2시가 되자 카메라의 눈이 작은 움직임을 담아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할게요. 그 순간이 우리 싸움의 반전이자 증거였거든요. 새벽 공기는 얇고 차가웠어요. 커튼 아래 바람이 스치면서 아주 가느다란 바닷물 결처럼 흔들렸죠.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어두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 양말과 마루가 키스하는 소리요. 슥 문고리가 아주 조금 돌아갔고 문이 끼 소리를 삼키며 열렸어요. 저는 호흡의 리듬을 일부러 일정하게 유지했죠. 숨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기계처럼요. 손전등의 둥근 빛이 방바닥을 훑고 서랍으로 약 보관대로 이동했어요. 알약 봉투가 만져지는 소리는 의외로 선명해요. 사각, 사각. 뚜껑이 열릴 때 딸깍 작은 비명이 나요. 카메라가 그것들을 모두 담아냈어요. 팔목에는 작은 점이 있었고 얇은 팔찌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빛이 짤랑 울었죠. 그건 설아의 손목이었어요. 제가 100번도 더 본 그 손목. 밥을 하던 손, 설거지를 하던 손, 그리고 그날 제 약을 바꾸던 손. 조금만 더. 속삭임이 공기 속에서 풀 한 포기처럼 떨렸어요. 약 포장 비닐이 교체됐고 알약 몇 알이 바뀌었어요. 다시 뚜껑이 닫히고 발소리가 물러났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새벽의 어둠은 모든 소리를 먹어치웠고 저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때 제 눈 안쪽에서 아주 고요하게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끝났다. 이제 끝났어. 내가 끝났고 내가 살아났다. 아침이 밝자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쌀을 씻을 때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은 의외로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지단을 얇게 부쳤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는 오늘도 나의 밥을 차린다. 나는 오늘도 살아서 밥을 먹는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요.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미소, 그 미소 속에 작은 날이 들어있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말했어요. 앉아. 얘기 좀 하자. 그 아이가 앉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문틈 너머 그날 밤의 말들이 부엌 한가운데로 쏟아져 나왔어요.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 소리가 공기 중에 걸릴 때 설아의 입술이 말라붙었고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쨍그랑. 바닥을 튕긴 숟가락이 모서리에 멈췄어요. 저는 두 번째로 휴대폰을 책상 위에 세워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2시 문이 열리고 손전등이 움직이고 손목의 점이 빛났어요. 알약이 바뀌는 소리, 뚜껑 닫히는 소리, 속삭임. 이게 뭐예요? 설아의 목소리는 아주 가늘었고 끝에서 찢어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 남자 강류. 누구야? 여기 메시지. 류 사랑해. 곧 끝나. 그분 없어지면 제주로. 그 아이의 눈가가 푹 꺼졌어요. 얼굴 전체에서 일순간 표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어요. 오늘 경찰 간다. 그러자 설아가 바닥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손이 제 발목을 잡았고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더 화가 났어요. 미쳤었다고 다 되는 줄 아니.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제발 한 번만. 내가 바꿔놓은 내 심장은 어떻게 돌리니. 그때요,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낮을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제 안에 오래된 강이 겨울 얼음 밑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소리 같았어요. 저녁에 도윤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엄마하고 부르는데 제 귀는 그 소리를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설아가 먼저 말했죠. 당신 어머님이 다 아셔. 도윤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잿빛이 됐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오더니 그냥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엄마. 그 애가 울었어요. 어른 울음은 참 조용해요. 목젖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 코로 짧게 숨 들이마시는 소리, 이 두 개로만 이루어진 울음이에요. 그 울음은 듣는 사람의 폐에 먼저 들어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너 몰랐니? 강유라는 사람. 누구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설아를 보더니 거의 속삭였죠. 진짜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도윤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마치 등에서 누가 큰 돌을 얹은 것처럼요. 난 뭐였어? 나는 뭐였냐고. 그 말이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설아는 고개를 푹 떨궜고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았어요. 저는 엄마고 피해자고 증인이었어요. 세 개의 자리가 동시에 제 어깨 위에 올라앉았어요.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제가 저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제 수첩, 통화 기록, 녹취, 영상, 약물 분석서, 등기 서류, 보험 녹취, 통장 거래 내역. 오석진이 정리한 피해자 진술서. 종이가 산처럼 쌓였어요. 담당 형사는 말했어요. 자료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그 사이 오석진은 설아가 접근했던 다른 노인들을 찾아냈어요. 봉사자로 접근해 청소, 반찬, 말벗. 그러다 투자, 급전, 가족 사정. 시나리오는 거의 같았어요. 처음엔 참 착한 아가씨인 줄 알았죠. 매주 와서 청소하고 밥도 데워주고 그러다 좋은 투자 얘길 꺼냈어요. 엄마라고 부르더라니까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외로우면. 그분들 얘기를 듣는데 제 귀 안쪽이 또 짰어요. 눈물이 아니라 귀가 먼저 짠맛을 느껴요. 인간의 외로움이 사기의 천문이라고 저는 그날 배웠어요. 강류는 제주에서 붙잡혔어요. 전과가 줄줄이었죠. 조사실에서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네요. 가르쳐 주기만 했어. 한 건 개지. 그 태도.
저는 그 태도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의 악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무심함에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판사는 선고 전 이렇게 말했죠. 피고인들은 고령자 약점을 악용했고 금전 편취뿐 아니라 생명침해 위험까지 초래했습니다. 엄중히 처벌합니다. 판결 강류 10년, 설아 8년, 도유 5년. 그날 법정 공기는 미지근했어요. 사람들의 숨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소리, 구두가 바닥을 긁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 사이로 도윤이 돌아보며 낮게 말했어요. 엄마, 말 안 할게요. 대신 살게요. 저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만 말했죠. 말로 하지 마라. 살면서 보여라. 시간은요, 참 이상해요. 터지던 폭풍이 지나가면 사람을 억지로 일상으로 밀어넣어요. 저는 다시 밥을 했고 화분에 물을 줬고 약상자를 새로 정리했어요. 약 상자 맨 위엔 큰 글씨로 썼어요. 확인 2번. 그 아래엔 의사 이름과 약국 번호를 붙여놨어요. 제 방 서랍에는 작은 금고를 놓고 신분증과 도장을 넣었어요. 도장 옆에는 메모를 붙였죠. 이 도장은 내 생명이다. 감옥에서 도윤의 편지가 왔어요. 첫 편지는 엉망이었어요. 글씨가 흔들리고 말이 자꾸 변명 쪽으로 흘렀죠.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두 번째 편지부터 달라졌어요. 그는 요리 배운 얘기를 했고 책을 읽고 줄을 그은 문장을 적어 보내왔어요. 잘못은 언제든 반복된다. 다만 내가 멈춰야 멈춘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아주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말로 하지 마라. 계속 써라. 나도 계속 산다. 3년 뒤 도윤은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어요.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죠. 엄마, 다시 살겠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하느냐였어요. 그는 약 시간을 제가 묻기 전에 말했고 병원 예약을 스스로 잡았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영수증을 펼쳐 보여줬어요.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이건 소고기 300지, 이건 미역 2,000원, 이건 두부, 이건 우유. 그 꼼꼼함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안심이 되었어요. 믿음은요, 이런 잘게 부서진 조각으로 다시 쌓이는 거였어요.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이요. 엄마, 오늘 미역국 또 끓일까요? 그가 끓인 미역국은 여전히 소금이 조금 모자랐지만 저는 그 국물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맛을 느꼈어요. 그랬다니까요. 우리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는 제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확인 2번.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래, 2번. 설아는 편지를 1번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미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선을 긋는 것도 살아남은 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니까요. 접근 금지 명령은 유지했고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요. 커튼을 묶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작은 우주처럼 떠다니는 걸 봐요. 창틀에 손을 올리고 잠깐 눈을 감아요. 살아남았다는 감각은 거창하지 않아요. 따뜻한 물컵, 정리된 약상자, 냉장고 맨 위 칸에 놓인 미역 한 줌, 현관문 2번 잠그는 소리. 이게 다예요. 그래도 충분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누군가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 문틈 사이로 들은 한 줄 때문에 밤을 새우는 분이 있다면요.
의심되는 약은 먹지 마세요. 병원 가서 성분 분석부터 하세요. 의사는 적입니다가 아니라 도움이에요. 감정보다 기록. 수첩과 펜은 방패예요. 날짜, 시간, 이름, 금액, 장소를 적으세요. 감정은 나중에 와도 돼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 변호사, 탐정, 이웃 가족을 한 명만이라도 옆에 두세요. 법의 문을 두드리세요. 정의는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해요.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건 나와 타인을 더 선명하게 살게 하는 일이에요. 용서는 나의 자유. 용서는 강요받을 일이 아니고 시간을 요구해요. 용서에도 경계는 남길 수 있어요. 그건 지혜예요. 오늘 아침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말이 이제는 칼날이 아니라 방패처럼 들려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을 손에 올려놓고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래, 오늘도 2번 확인하자.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전깃줄 위를 툭 건너뛰었어요. 햇빛이 싱크대에 번졌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살아남은 사람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돼요. 크게 소리치지 않고 작은 것들을 정확히 놓으면서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변화를 증명하는 건 말이 아니라 오늘들이에요. 오늘을 잘 쌓으면 어제의 배신도 내일의 지혜가 돼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2번 확인하고 한 번 더 기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햇빛은 늘 창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커튼을 걷어 올리기만 하면요.